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그러던 우리 나는 꼽살이다가 10회 10회 약단이는 왜 다들 그래? 사람들이 저질이야. 우리가 제대로 표현하는데 왜 그래? 10회입니다, 10회. 10회를 맞는 소회들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 네, 우리 웃띠리 선띠리 어떤가? 선띠리부터. 선띠리 선대인? 저부터요? 왜 바톤을 넘기시지? 참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이런 거 만들어 보자고 처음 모였었거든요. 지금 눈 오는 겨울이에요. 올해 눈은 별로 안 내려. 제가 이거 처음 생각한 건 사실 낙검수 이제 열풍이 불 초기에 그때가 여름이었죠. 초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치 시사 토크인데 경제 쪽에도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작업을 할까? 우 박사님이랑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 박사님 의사타진을 해봤더니 네가 한다면 도울 수는 있는데 하여튼 뭐 일단 만들어 와봐라 이런 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치고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용띠리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딱 그랬더니 용민님이 아주 고맙게도 흔쾌히 딴지일보에서 같이 하자. 딴지 라디오에서 같이 올리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된 거고. 잘 된 건지 모르겠어요. 덫에 빠진 건지. 그래서 또 제3의 멤버를 이제 찾았죠. 그래서 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좋은 분이었는데 다만 저희가 조금 더 쉬운 컨셉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뭐 말하는 게 이제 계속 설명이 길고 이러니까 그나마가 아니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웃기기도 해. 그래 심지어는 설날을 맞아서 더욱 열심히 웃기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모여서 한 2번 정도 녹음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 이건 테스트 삼아 해봤으니까 뭐 포기하고 두 번째는 김어준 총수한테 빠꾸 맞고 까였어. 야, 딱 대놓고 그러더라고. 재미를 떠나서 전달력이 없대 나보고. 아니 김어준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용띠리 김용민한테 물어보자. 그 2번 했었던 거에 대해서. 누난 잘 모르니까. 아니 뭐 2번 빠꾸를 맞으셨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는 본인들이 자진 삭제 나가리를 시키셨고 또 한 번은 우리 김총수가 들으면서 정말 자신의 인내심의 어떤 테스트를 하셨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나름의 재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자학적 재미 같은 게 좀 있겠죠. 특히 그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 우리 또 오세훈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선딜이.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생한 어디서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거기 근무도 했었고. 그 이야기 언젠가 풀 날이 있을 거예요. 내년 총선쯤 뭐 뉴타운 이런 이야기. 세훈이 형님이 또 나중에 또 재기를 노리는 것 같아 보니까 요즘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재기 노리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재기 노릴 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소금을 한번 뿌려드리는. 저는 길게 보면 이미 이인재 의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봐요. 이미 시대의 흐름을 놓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무난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김총수가 더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십사. 뭐 이런 마음에서 이제 빠꾸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회를 돌아와 보면서 나는 꼼수다와 나는 꼽살이다는 한 몸이거든요. 그렇지. 같은 또 뿌리고요. 나는 꼼수다가 워낙 투쟁성이 있고 붙지 않습니까? 약간 그 우리 정면으로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좀 쟁투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다면 우리 나는 꼽살이다는 좀 더 사색하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서로 좀 보완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다는. 난 이 프로에서 진짜 사색 안 하는데. 아니 누나가 트위터로 많은 그 여성 동생들의 얘기를 들어요. 뭐냐면 아기들 기르는 아기 엄마들. 이런 엄마들이 아기들과 함께 우리 나는 꼽살이다를 듣는다는 거야. 또는 시어머니와 함께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운동을 벌이라고 누나가 얘기하는 거고. 뭐냐면 실제로 자가 발전. 아니 자가 발전이 아니고 나는 꼼수다는 욕이 반이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어른들이나 애기들하고 함께 들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 그러나 나는 꼽살이다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조근조근하게 귓구멍으로 잘 들어오냐. 어? 들을만하다. 애들이 흉내를 낸대요. 와 이런 거. 그건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거 아니 좋은 거지. 아니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새는 제가 이렇게 트윗을 하면 자동 음성 지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왠지 내가 이렇게 방송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 트윗 보다가도 졸겠네. 잘 쳤어. 헛들이 잘 나 쳤어. 근데 RT 무지만이 돼요. 졸렸다고. 참나. 그래. 그러면 이제 우띠리가 10회를 돌아보는 마음? 뭐가 있을까? 뭐 초반에 제가 했던 일은 사실은 스톱워치 가지고선 선뛸 2분 넘어가면은 일단 무조건 자르고 좋은 얘기는 많은데 3분, 4분씩 들으면 이제 졸려오니까. 네. 자르는 일을 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졸지 마 그랬었잖아 우리가. 근데 뭐 조는 사람들은 좀 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경제 방송이라고 치면은 이제 성공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하는 데가 뭐 이를테 YTN 생생경제, 뭐 MBC 손에 잡히는 경제 그런 데보다는 그래도 재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생생한 얘기를 나는 우리 두 띨띨이들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경제를 연구한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바쁘다고 누나가 볼 때도 엄청나게 바쁘고 한데 그런 시간을 무료 봉사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지하 녹음실에 와서 함께 녹음을 하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누님을 위해서죠. 아니 나를 위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함께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세상이 깨끗해지면 없어질 방송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언제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진짜 10회를 이렇게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감사하다. 이게 참 힘든 과정이거든. 이 방송을 들으려면 뭘 그쵸.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들어야 되고 들어가서 뭐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복잡한 일반 주류 방송 공중파로 따지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여간 바빠서 두 생긴 박사가 고마워. 문제인 것 같은데요. 10회까지 오면서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제 시간에 우리 약속했던 시간에 그때 출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늘 시간이 바뀌었고 아니면 장소가 바뀌거나 그리고 늘 나는 꼼수다 녹음하고 뒤에 또 꼽사리 껴서 막 졸리운 눈에다가 막 성냥개비를 껴가며 이렇게 녹음을 하고 누나 지금도 볼펜으로 이렇게 눈뚜껑 들어올리고 있잖아.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게 3회 때라고 기억되는데 그 유럽 금융위기 하면서 김영민은 벌써 죽었고 김미아 선생님 진행하다 잠깐 보니까 목이 뒤로 확 넘어갔더라고. 눈 보는 순간에 나도 졸려가지고서 순간 2, 3초 선대인 혼자 떠들고 우리 다 잤던 적이 있어요. 우씨 그래도 그 내용이 도움된다는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 뭐 유럽 사태 전개되는 거 다 확실히 편집을 다 잘하는 설명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는 안 졸리게 조금 이렇게 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정봉주 전 의원을 잡아다 가둘 게 아니고 우리 김용민을 잡아다 가둬야 되는데 편집은 우리 김용민이 다 하는데. 내가 잡혀가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돼. 꼼수다고 뭐 꼽살이다고 없어요. 다 올 수도 없어. 사실 여기 제작자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날이 좋아지면은 개그맨을 한 명 더 붙여가지고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요. 누님 뭐 그럴만한 적임자 생각이 괜찮지. 근데 그 지금 주류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들이 아니 지금 못하지. 안 돼. 왜냐면 그 불이익을 받는다고 누나야 뭐 이미 2판 4판 공사판으로 응? 누나야 방송에서 이렇게 쫓겨난 사람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나이도 누나가 이쯤에서는 할 얘기를 하고 그렇죠. 밝아지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개그맨을 여기다 붙이겠어? 글쎄요. 누가 오겠어? 당장 막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데 하여간 우리 나는 꼽살이다가 한번 업그레이드의 기회도 한번 고민을 해보지. 우리 우석훈 선대인이 양축에 또 김미화 이 3축에 액세서리 하나 하는 김용민이 지금 힘들기는 해 사실은.
뭐 네. 편집하랴 또 뭐 아니, 양쪽으로 어떻게 안 아프고 버티는지. 그러니까요. 양쪽으로 따블을 띠랴. 아니 그러니까 이 나는 꼽살이단데 예. 사실은 난 진짜 꼽살이 중에 꼽살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니, 제가 이제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냈고, 우띠 형님도 뭐 한번 해보자. 또 영민 님이 딴지 라디오에서 도와줄 테니 해보라. 뭐 이렇게 됐고, 결국은 재미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누님까지 총수가 이제 스카웃을 해준 거잖아요. 누님 스카웃 딱 됐다는 걸 딱 보면서 내가 이제 김호준 총수한테 문자 딱 보내길 대박 그랬죠, 그냥. 근데 그러니까. 스카웃과 동시에 이제 나는 방송국에서 이제 언제 잘리나 이거 자르면 안 되는데 그런 걸 고민하는 그런 처지가 돼 있다는 거. 에이 몰라. 아니 자꾸 꼽사리 그러니까 정말 이제 원래 꼽사리의 취지를 듣는 분들이 이렇게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만 설명 다시 드리면 이때 꼽사리는 물론 뭐 낙검수 덕을 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서 1%고 자기네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들을 싹 빨아가서 지네들만 배불리는 특권층 1%들이 꼽사리 인생이다라는 걸. 99%가 1%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붙인 제목이고 그래서 99%를 위한 편파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 들으면서 참여정부 시절을 너무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여정부 시절이 이명박 정부에 비하면은 27만 4,527배 정도 낮죠. 참여정부 때가. 네. 27만. 예. 그 정도라고 전 보는데. 왜냐하면 이명박은 마이너스니까. 예. 근데 다음 정말 정상적인 세상이 오면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정부가 돌아왔을 때는 참여정부 때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야죠. 그럼. 네. 그렇다면 그 시대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통렬히 성찰을 하고 또 그 시대와는 다른 업그레이드된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노무현 정부를 비판한다기보다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기득권 세력들을 비판하는 것이고 네. 그 기득권 세력의 덫에 걸려 있는 예. 게 뭐 그렇게 해서라도 뭐 이 선의는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면 왜 그 부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또는 그렇지. 실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살펴야 네. 전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정부 때 또 네. 관료 출신들이 그래서 정부를 이제 뭐 저희가 장악해가지고. 김진표 뭐 같은 엑스맨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그 개인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니, 되는 개인이 겁니다. 밉지. 아니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지. 저는 우띠 형님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라서 예. 아, 나는 같이 일해봤어요. 진짜 이상해. 경제 개인적으로 싸워.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은 현재까지 뭐 경제가 나아진 게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점에 경제 관료들이 쭉 누나가 얘기하는 생노병사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것도 여기서 완전 노병은 히트작이죠.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생노병사. 우리나라의 박정희 개발 독재 이후에 정경유착이라든지 관치 금융 문제라든지 재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해결이 됐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꼼수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고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진짜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물가라든지 가계부채 서민 관련 지표를 종합 검토하라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물가 문제를 공직자가 공직을 걸고 이건 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 한 해는 그런 식으로 좀 뭐 그 물가에 대한 책임 실명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품목별 물가를 정부 당국자들이 관리하는 방식은 경제개발 초기 정부가 사실상 가격을 결정하던 관치물가 체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특정 품목들의 가격을 통제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역작용만을 만들어낼 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때 평가를 갑자기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물가도 그렇고요. 대통령께서 잘 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확 뛰어요. 이명박 디스카운트 현상. 가계부채도 특별 관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올해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는 게 나 죽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 이명박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양반은 자기가 앞에 한 말을 하고 뒤에 한 말이 서로 어긋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금리 낮춰놓고 환율 올려서 사실은 계속 물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거든요. 비유하자면은 양동이로 물가 오르는 방향으로 막 퍼올리고 물가 올라 있으면은 이걸 국자로 푸내듯이 뭐 특정 물가 찍어서 무슨 양배추 과장 만들고 새우깡 과장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담당하게 해놓고 국자로 이렇게 막 물가 내리도록 억지로 푸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걸 사고를 못해요.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 때 모셨던 공무원들 이야기가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사고에 아구가 안 맞는다. 네. 아구. 사고에 아구가 안 맞는다. 아기. 그때 이미 다 간판을 하고 있더라고. 간판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양반들은 하지. 그 양반들은 찍소리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따라 다 지금 청와대에 가 있거나 무슨 뭐 국정원장 가 있고 뭐 온갖 요직에 다 가 있죠. 직장인 김모 씨. 집 마련하느라 3억 원을 빌렸는데 월급 가운데 30%는 만져보지도 못한 채 이자로 나갑니다. 이자로만 120만 원 정도 한 달에 나가고 있는데 이자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원금도 상환해야 될 때가 돌아오고 막막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65%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주택경기 침체로 담보 가치가 더 떨어지면 금융기관의 무더기 부실과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5.6% 정도로 주춤했지만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9%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서민금융대책은 빚 권하는 대책 일색이어서 결과적으로 가계빚만 늘린 셈이 됐습니다. 김진욱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간사. 서민금융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빚을 더 가져가라는 것인데요. 결코 빚은 빚으로 해결될 수가 없고 재산을 형성해서 부채 상환 능력을 높여줘야 한다는.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심각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2012년, 13년인가 4년인가 그러니까 서민들의 가계부채의 원금을 갚아야 되는 어떤 시기가 한 곳에 몰려 있다라는 얘기가 그게 뭔가? 그게 뭐냐면요. 꼭 그 시기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지금 가계부채 전체가 한 900조 원 정도 돼요. 그 중에 한 400조 원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근데 이게 2005년, 2006년에 그 수도권에서 이제 집값 2차 폭등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빚내갖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산 거거든. 그때 그리고 이제 빚을 많이 끌어다 썼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기가 언제 돌아오냐면 2008년, 2009년에 돌아오는데 금융위기 터지고 하면서 정부가 이걸 늦춰줬구나. 그러니까 보통 3년 거치로 하잖아요. 이걸 연기를 계속 해줬는데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자꾸 경고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당장은 뭐 충격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늦춰주고 있으면 새로 가계부채 빌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제가 2012년 하반기에 가면 2009년 비해서 분기별로 돌아오는 그 가계부채액 이 2배로 늘어난다고 그랬거든.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막 계속 늦춰줄 수 있느냐 하는 거지. 거치 방식이라는 게요. 옷들이, 일단 처음에 뭐 1억이든 이렇게 빌리면은 그 돈을 갚는 게 아니고 3년 동안은 이자만 내요. 이자만 내니까 그동안은 싸 보이는데 그게 지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원금을 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열심히 이자를 냈어도 사실은 원금은 하나도 못 간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생각보다 많이 빌리게 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1929년이 미국의 세계 대공황이었잖아요. 그때도 부동산 거품 터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이걸 금지시켜서 이렇게 못하게.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해놓고 있으니까 제도상으로 돈을 더 많이 빌려가게 돼 있고요. 이거는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를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확 자빠지게 돼 있죠. 근데 그러니까 부동산 값은 올라갈 기미가 지금 없는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80%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빌린 사람의 80%가 이자만 내고 있어요.
그럼 빚이 늘어나는 거잖아, 계속해서. 아니,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근데 이자 내는 것도 지금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중에 이 80% 중에 한 20% 정도는 자기 소득의 절반 정도를 이자로 내고 있어요. 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20%는 집값이 계속 올라서 뭐 여차하면 팔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면 이 양반들은 버티질 못해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버티질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의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우띠리 형님이 이야기했던 그 3년 거치시계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블런 페이먼트라고 그래요. 블런이 풍선이잖아요. 그다음에 페이먼트는. 그러니까 페이먼트는 지불하는 거고. 발음 좋다. 페이먼트야? 페이먼트. 아니. 페이는 페인. 아무도한테 이게 어디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설마 저 세보겠다는 거. 많이 컸어. 그래서 이게 풍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 입구는 조그맣잖아요. 그때는 이자 내는 단계니까 별 부담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야 될 때가 오면 이자 한 70만 원 내다가 나중에 막 한 300만 원씩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누가 감당해요, 이걸? 지금 한국은 근데 이런 주택담보대출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구나. 예, 거의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터진 게요. 이런 식의 구조가 돼 있는 게 겨우 뭐 5%도 안 돼요, 금융상품 중에. 그런데도 터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상품이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중에 80%가 지금 이자만 내고 있는데도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고 이 중에서도 20%는 가계 소득의 절반을 이자 내는 데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그런 집행할 수 있냐고요. 사람들의 일부가 빚 갈아타기라는 걸 하는데요. 그거는 3년 거치를 해서 3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빚을 들고서 다시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요. 그 앞에 건 갚아버리고 조금 더 돈을 물고 그러면은 새로 3년이 출발하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두 번을 했다고 치면 6년 동안 돈을 갚았는데 이자만 갚았던 거지 원금은 하나도 주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럼 문제는 계속 터지지만 않고 있는 거지만 하나도 풀리지가 않은 거죠. 그 시한폭탄을 계속 안고 올해 터져 내년에 터져 계속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꿈이라도 원금을 갚았어야지 나중에 낼 게 주는데 6년 뭐 9년을 내더라도 원금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을 돌리는데 그냥 돌리는 게 아니고 더 키워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설마 이거 가계부채 터지겠어 이런 생각들이 근데 되게 많은 이미 거예요. 주택 가격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가라앉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난번에 뭐 사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 근데 그 폭탄이 터진다는 말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해서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나 못 갚겠다라고 자빠지고 결국 은행은 그 돈을 못 받아가지고 자빠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안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업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지역 보고 오르는 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금융 현상이고 가계부채 문제란 말이에요. 앞뒷면으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다 집 사놓으면 돈 된다고 하니까 소득도 안 되는데 빚 끌어갖고 와장창 사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파트라든지 엄마 아파트 엄마 아파트가 아니라니까. 엄마 무띠 형님 거기서 치고 들어올 줄 알았어 내가. 아니 근데 여러 사람들이 엄마로 들려. 그게 나의 최대 히트작이래. 그거 좀 고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줄 알았어. 난 엄마 아파트를. 그러니까 엄마 아파트 예를 들면 엄마 자 10명이 집을 산다고 하면 그 10명 중에 9명은 전세를 끼고 사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닌 거, 자기 집이 아니라 그냥 맞아. 뭐 투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명 중에 6명 내지 7명은 빚을 얻어서 사요. 근데 그 빚을 얻는 전형적인 유형이 어떤 식이냐면 3억 빚을 내요. 그 다음에 3억 5천 전세를 내. 그리고 자기 돈 3억 5천을 가지고 10억짜리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이자 감당을 못 하죠. 그렇지. 그 다음에 특히 원리금 상환 과정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 3억 빚을 냈다 그러면 원리금이 막 몇백만 원씩으로 올라가 버리거든. 감당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나마 집값 올라갔고 내가 뭐 조금 벌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시점이 와버리면 집을 조금이라도 손에 덜 보고 팔기 위해서 이제 투매를 한다고 그러죠. 집을 이제 막 내놓는 거죠. 증권에서 보면 일종의 손절매, 손에 덜 보기 위해 가지고서 싸게 그냥 네, 근데 내놓는 거.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누가 받아주냐고 안 받아주잖아요. 그치. 그러면
직원 나와 있고 사줄 사람은 없고 그러면 점점 이제 내려간다고. 그러면 한두 사람씩 그렇게 내놓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매물가가 내려가는 거죠. 새돈 빼줄 돈도 없는 거고. 저는 뭐 이런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정부가 이제 계속 이렇게 원리금 상환 시기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뭐 저는 투기 조장책이라고 부르는데 뭐 정부인 주택 부양책 내놓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제 좀 버티면 정부가 해주겠지. 해줄 것 같은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부동산 시장 언저리를 맴도는 거거든. 근데 제가 이제 진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가 진행되어 온 거 보면 알겠지만 계속 가계부채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동안에 계속 더 가난해진다고 이자 내면서 안 그랬으면 그 돈 가지고 차곡차곡 모았으면 저축이라도 했잖아. 그러니까 하우스푸어가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은행권 대출보다도 어려운 서민들은 지금 저축은행 뭐 이런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 이런 데 이자가 더 비싼데 막 이런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문제 아니야. 저축은행까지만 가도 괜찮고 급전이라고 하는 대부업체 이자가 훨씬 뭐 더 비싼.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마음 아픈 일이죠. 이제 이미 신용이 바닥났고 금융권에서도 안 빌려주고 이러니까 이제 대부업체들 찾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자율이 39%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0% 수준이고 뭐 독일 같은 경우는 1금융권의 금리의 2배 이상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건 뭐 완전히 날강도 같은 금리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것도 엄청 뭐 해야 된다고 해서 겨우겨우 제도를 넣은 게 그만큼이에요. 네, 원래는 49%였고 2007년 대선 때 유일하게 이거 이자 제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양반이 우리의 위대한 각하 이 양반이고. 공중파가 사라니까 그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은행에서 이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정해놓는데 7등급 이하는 정상적인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부업체로 몰리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수십 %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죠. 실제로 직장 다니다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런 자영업자들의 부채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금 자영업자 부채만 한 100조 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 요소 중에 하나 아닌가? 요소죠.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온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 경로가 위기가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국가 위기죠. 그거는 IMF 때 우리가 봤죠. 다른 데는 아직 뭐 버틸만한데 정부가 달러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위기가 딱 생기는 국가 위기형. 두 번째가 이제 경제 주체, 특히 이제 생산자한테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일단 회사들이 막 망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세 번째 종류의 위기가 개인들한테 돈이 없으면서 생기는 위기는 이게 이제 진짜 고질적인데 이거는 다른 거는 그 문제만 풀면 되거든요. 근데 개인들에게 이렇게 쌓인 거는 한 명 한 명의 빚을 갚아줄 수가 없잖아요, 국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오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방치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방치되고 조장돼서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아까 우리 저 선띠리가 얘기한 하우스푸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주택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고 또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 부담을 느껴서 실제로 가계 지출을 줄이는 가구. 그렇죠.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는요. 예를 들어서 2006년에 한창 부동산 값 뛸 때 분당에 아파트 2채를 질러버렸어요. 각각 한 10억 정도 되는 걸. 근데 이 친구가 수입이 친구면서 그런 얘기를 못 해줘? 아니 그러니까 선띠리 뒤늦게 그때 저는 유학 중이었고 지르고 얘기를 했구나. 아니 이 친구 보면 저한테 이제 한탄을 많이 해요. 저도 참 마음 아프고. 근데 그래서 수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한쪽은 한의사를 하고 이 친구는 사실 또 영업 쪽에 있는데 꽤 많이 벌어요. 근데도 하도 빚을 져서 이렇게 질러버렸으니까 월 1,000만 원씩 넘게 나가는 거예요. 우와. 이자만. 그래서 막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 계속 술 마시고. 근데 1,000만 원이면. 이런 사람이 물론 뭐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아니 그런 경우 많아요. 극단적인 너무 많아요, 지금. 진짜? 네. 그런데 이걸 언론에서 아직도 이런 문제들보다는 자꾸 틈만 나면 뭐 집값 바닥이다. 집 더 사라. 뭐 이런 식의 계속 보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왜 그렇게 대책을 소홀하게 하는 거지? 소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권장을 했죠, 오히려. 이 양반들은 아니 서민들 편이 아니라니까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계속 지금까지 나왔던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DTI라고 하는 개인들에 대해서 소득하고 부채를 이제 연동시키는 그런 것도 다 완화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봐줄 테니까
돈 내서 집 사라라고 돈 빌려서 네. 사라. 몇 년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거니까 지금에 와서 왜 빚을 가졌냐라고 개인한테 얘기하기에는 그건 정부가 할 얘기가 아니라는 근데 거죠. 지금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구조 개혁이 급선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는 안 한 것처럼. 근데 안 한 무슨 구조?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우리나라에서 집단적으로 빚 문제가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건 농가부채였거든요. 농가부채를 탕감해줄까 말까 그런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농업은 어쨌든 농업이라는 굉장히 기간 산업이니까 다른 형태로 일단 농약을 사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버텨왔거든요. 그래서 터지지 않았는데 그런 농가부채 같은 게 집단적으로 국민들의 절반 정도 해당된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라는 게 지금 우리가 부딪힌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관료들 같은 경우도 속성이 뭐냐면 자기 임기 동안에 좀 사고 안 터지면 좋다. 이런 거고. 그래서 관리라고 표현해요. 이 정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해결책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늘 관리라는 표현을 써요. 관리. 그리고 특히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집값을 올려주겠다고 사실상 공약하고 나온 정부이기 때문에 뭐 집값 떨어뜨리는 건 고사하고 계속 틈만 나면 아까 우 박사님 이야기하셨지만 그 DTI 규제 같은 거 풀고 12.7 대책, 정부 12.7 대책 관련해서 달렸지만 이게 집값이 사실 너무 높아서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도 그걸 떠받치는 정책 또는 투기 조장책을 내놓으면서 그걸 정상화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거냐고 사실은. 금융은 부채를 제공하고 부동산은 투기를 유도하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맞아? 예. 다 맞물려 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외환위기 이후 이 문제가 심각해졌냐 하면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전에는 외환위기 전에는 이른바 도매 대출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큰 구찌를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게 컸어요. 구찌? 큰 구찌백? 눈이 구찌백 있어? 사업자 대출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 샤넬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샤넬 비싸요. 샤넬 저당들. 샤넬. 아, 누님, 저 발음 제대로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외환위기 거치면서 기업들이 이제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다가 이제 다 망하고 부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환을 한 게 뭐냐 하면 소매대출을 해요. 소매대출은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신용대출은 끼익해봐야 뭐 몇천만 원 단위잖아요. 그래갖고는 이 은행들이 뭐 매출이 안 커지거든. 근데 주택을 보면 이건 막 몇 억 단위야. 거기다가 근저당도 잡을 수 있어요. 담보를 잡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보면 대출 매출도 막 해서 이렇게 은행 외형도 키울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어쨌든 저당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펌퍼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당국은 가만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외환위기 직전에 1996년에 148조 든 게 지금 15년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6배가 커져버렸어요. 6배가. 가계부채가. 온 국민을 완전히 빚더미에 올려놓고 있는 거라고. 저축도 많이 하면서 살았었는데 지금은 저금한다는 사람 얘기를 난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 저축 얘기 제가 좋아하는데 순저축이 IMF 때도 우리가 19% 이식으로 일본하고 거의 세계 1위였거든요. 그렇게 어려울 때도 저축을 했었는데 2002년, 2003년 사이에 순저축이 뚝 떨어져요. 사실 저축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유효했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이자율도 높았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자율이 뭐 물가 상승률 따지면은 물가는 4% 올라가는데. 지금 이자 얼마 주지 저축하면? 저축예금 기준으로 한 3.2 정도 줘요. 아니요, 한 3.9 가까이. 아니, 내가 얼마 전에 해봤어. 3.2요. 아니, 그럼 옮겨. 나 3.9% 하고 있어. 4%에서 3.2 빼면 마이너스도 0.8이잖아요. 하나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1년짜리 정기 예금을 들면은 0.8% 손해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유도를 해야 될 판에 저축은 유도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나쁜 정부, 사악한 정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 저는 진짜 나쁜 정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부동산 거품의 심각성, 또 그와 연계해서 이렇게 늘어난 이 부채 문제의 심각성, 이걸 전 세계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준 거거든. 그리고 웬만한 나라들이 어쨌거나 부채를 줄였어요. 허리띠 졸라맸잖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 소득 대비로 부채 비율이 한 139% 되는 게 이게 120%대까지 떨어졌다고.
우리는 거꾸로 그때 135% 정도이던 게 지금 155%까지 올라왔어요. 이 비율이. 그러니까 내 가계 소득을 가지고도 이 빚이 한 1.5배 이상 더 있는 거야, 이걸.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정말 폭탄 돌리기라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 그럼 여기서 한국은행 문제를 얘기를 해야겠죠. 2011년 9월 27일 국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오재세 민주당 의원. 한국은행 전 직원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서민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안정에 대한 책임을 다 못 지고 있는 거 아니냐. 물가 관리에 실패한 한국은행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는데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이게 이 상황이 되도록 한국은행은 무엇을 했느냐. 잘못하면 김 총재 그냥 사표 내라고 얘기할 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결국 2011년 한국은행 물가관리의 성적표는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관리가 역대 최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는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던 한국은행의 첫 번째 선택은 기준금리가 7달째 동결됐습니다. 물가 걱정이 크지만 가라앉는 경기가 더 문제라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25%로 7개월째 동결했습니다.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다가 그렇지 않아도 가라앉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그러니까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나 그다음에 소비 이런 것을 볼 때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위축되는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비싸요. 작년보다. 그래서 오늘 간다는 거 사러 나왔는데 비싸요. 진짜. 망설이는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고물가 파고를 헤쳐온 서민들. 올해가 더 걱정입니다. 이자율을 훨씬 더 높이 올렸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2008년도에 내릴 때는 선제적 어쩌고 그러면서 맞아, 확 내려버렸거든요. 네. 사람들은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금해봐야 뭐가 없으니까 차라리 집이나 사자라고 한 거고 그 뒤에 올릴 때는 거의 안 올리거든요. 찔끔찔끔 올려서 개 엮거럼 무슨 고양이 엮거럼 근데 한국은행이라는 데는 존재하는 이유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한국은행법에. 근데 지금 뭘 위해서 존재해? 경기 활성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법상으로 그게 아니고 당신들은 물가 안정만 신경 쓰면 되는데라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정도의 물가 관리를 자기는 뭐 안 해도 기준금리만 제대로 정해줬어도 이렇게까지는 사태가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받아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보통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빚지고 있는 사람들은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 빚 엄청 내서 사실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이거든. 또 투자든 투기든. 그런데 지금 저축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다 근로소득으로든 이렇게 해서 돈이 있어서 이렇게 맡겨놓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시장 위험 요소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저금리를 만들어 놔버리면 저축을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 지금 빚 부담 줄여주는데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고. 그러니까 빚내서 빚을 갚고 또 빚내서 또 빚을 갚고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게 2005년, 2006년에 빚이 108조 원 늘어났는데 2009년, 2010년은 사실은 크게 보면은 2005년, 2006년과 비교할 수 없는 부동산 침체기잖아요. 근데도 가계부채가 또 한 108조 원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늘어났느냐. 가계부채도 늘어난 것도 문제인데 저축은행 사태가 나는 참 그게 불안하단 말이야. 지금 계속 빵빵 터지고 있는 거가. 저축은행도 이게 부동산하고 가계부채랑 똑같이 연동된 건데요. 저축은행 사태가 생긴 이유는 간단한 게 정상적인 자기 영업만 하면 되는데 부동산 투기를 단기간에 이제 시키려고 하니까 그 돈을 저축은행에서 되게 만든 거거든요. PF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를 일반 은행 대신 저축은행들이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은 부실이 한쪽으로는 이제 계속 생겨나가고 동시에 이제 이자율은 일반 은행이 낮게 주니까 저축은행에 간 거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은 진짜 특별히 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 물가 상승률보다만 내 예금이 높아야겠다고 한 사람들이 간 건데 저축은행은 PF 하면서 위기가 생긴 거거든요. 생겼고 결국은 터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데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웃겼던 거는 부산저축은행 터질 때 마지막 몇 순간에 난 들었어요. 그 터진 다음 날
누구는 어저께 빼갔다 미리. 지금 알려진 것도 진실은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힘없는 놈들은 진짜 여기서도 당하고 저기서도 당하게 돼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여기다 돈 넣었다가 또 미리 빼고. 근데 문제는 저축은행 사태가 지금 그냥 저축은행 사태냐 그게 아니고 정치권하고 다 연계가 돼 있고 지금 그래서 하나하나 터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우리 위대하신 각하도 여기 각하의 친척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야당 고루고루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한 2, 3년 전인가 저축은행 누구 CEO를 한 명 만났어요. 근데 저보고 이제 좀 불안했던지 뭐 그냥 저녁 자리를 빌미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신이 아닌 이상 뭐 단기적으로 몰라도 이게 좀 긴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 안 살아난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하지 마라. 제가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뭐 매출 확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뭐 몇 개월 안에만 빼면 되니까 터지기 전에. 뭐 그때까지는 우리는 뭐 대출할 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은행 영업정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뺄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그 상황이 오면 쉽게 못 뺀다고 그 대출을. 저축은행이 예를 들면은 누나가 이제 시골에 사니까 나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줘요 우리는 항상. 그러면 가운데 나무가 굉장히 커지면서 애가 나이테가 불어나는 거야. 근데 옆에 가지치기를 안 해준 애들은 찌질찌질해. 나무가 볼품이 없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지난번에 띨띨띠리가 이거 고사시킬 거는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걸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막 살려주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문제 있다.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문제는 저축은행이 팍 엎어졌어. 그럼 지금도 사태 일어나서 힘든 분들이 계시는데 서민들은 2금융권, 3금융권 그래서 그런 데에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으니까 그쪽으로 다 돈을 넣고 또는 거기서 돈을 빌리고 했단 말이야. 이런 큰 사태로 번져나가지 않을까? 누나 걱정 그런 거지. 큰 사태라는 게 뭐 어떤 그러니까 그런 저축은행들이 무너졌을 때. 네.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사실은 이제 양극화 현상이 생기죠. 우띠리 형님 이야기했듯이 대부업체 쪽으로 더 밀려나는 사람도 완전히 있고. 그 안전한 은행권으로만 가거나 진짜 어려운 사람 그냥 대부업체 쪽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미래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된. 왜 얼마 전에 이렇게 지난해 은행권 그다음에 보험사, 카드사 이런 데가 사상 최대 매출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런 저축은행 불안해지니까 그쪽에 있던 예금들이 다 이쪽으로 옮겨간 거거든. 그러면서 사상 최대 매출 올린 측면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위험한 구조를 하지 않도록 금융 감독을 했어야죠. 근데 서민들이 다 들어갔어. 믿고. 나름대로는 금융당국에서 괜찮다 하니까 시장 상황은 저금리로 만들어놨으니까 조금이라도 금리 더 준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결국은 부실 난지는 사실은 금융당국이 몰랐을 리가 없어 이게. 이미 검찰 수사나 이런 거에서 다 나오지만 얘네들 미리 다 알았다는 거네요. 다 알고 다 빼냈고. 근데 다 괜찮다 하면서 이 저축은행에 계속 돈 맡기는 사람들 행렬을 계속 길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책임은 누가 지냐고. 그러니까 이게 일을 저질러 놓고 아무런 피해 없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은. 두 박사가 이걸 얘기를 해. 이게 답인지 봐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계부채 구조개혁 급선무 아까 누나 얘기했던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을 늘려가지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나가야 된다. 10년 전에 했으면 그건 다르죠. 그 일을 우리가 10년 전에 했으면은 지금 이 일이 안 생겼는데 일은 이미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0.001% 도움 되겠죠.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게 누님 그 대책은요 2008년 말 아니라 그 전부터도 그렇게 바꾸자고 이야기는 했어요. 학자들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말 계속 하는데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게 어려워서 무슨 이야기냐면 모르겠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 이게 우리는 블런 페이먼트라고 그랬잖아. 풍선. 3년 동안은 이자만 낸다고. 그 다음에는
막 원리금 같이 내면은 몇백만 원씩 내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냐 하면 미국처럼 몰기지 대출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고정금리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내자는 거예요. 이게 원리금을 총액을 가지고 한 20년, 30년으로 늘려서 원리금을 항상 같이 내도록 하자 그런 건 지금부터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건 뭐 오케이 좋은데 옛날부터 했었어야 지금 된다는 아까 거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자만 내는 가계가 80%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이자 내는 것만도 벅차거든요. 그러면 기간을 좀 더 늘렸다고 해서 20, 30년으로 쪼갰다고 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쪼개서 같이 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3년 거치 후에 원리금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는 좀 줄겠지만 그래도 부담이 많이 느는 거죠. 이걸 당연하지. 그 얘기구나.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했었어야지. 그걸 지금 한다 그러면은 새로 대출을 받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금융위원장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이야기 하는 거거든. 같은 이야기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게 뭘 이야기 하겠냐고. 김석동 씨인데? 우리 청취자인데? 김석동이 뭐 피 아니에요. 그래서. 김석동 저 골프 100 친다고 그래가지고. 당구는 몇일까? 그러니까 이런 관료들을 믿고 뭘 하냐고 지금. 그리고 고정금리라는 건 물론 고정금리 왜 고정금리를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우리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거든요. 거의 한 90% 정도가 변동금리인데 변동금리는 2008년 말처럼 뭐 경제 충격이 와서 그래버리면 기준금리랑 상관없이 시장금리가 팍 뛰어버리거든. 막 한 6% 7%씩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막아줘도 시장이 다 막아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생기면 올라가요. 그럼 빚을 빌린 사람들은 빚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빚 부담을 못 이겨서 이제 와라라 집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충격이 크게 오니까 이걸 이제 고정금리식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변동금리보다 지금 현재 상태는 고정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정금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설마 하면서 계속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특히 이제 계속 저금리로 억지로 누르고 있어요. 또 알아도 바꿀 돈이 없어서 그러게. 그러니까 전환시킬 때도 돈이 수수료가 필요하고 일단 얼마나 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30대 뭐 40대 이런 사람들 진짜 힘들겠다. 이게 누님 나이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90년대 초반 학번이 진짜 불쌍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대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네. 부동산이라는 건 지금 5, 60대 부모 세대들이 하면서 막 이득을 보는 거거든.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세대로만 보면 그러면 부동산 막 거품 일으켜서 부모 세대들이 기본적으로 돈 좀 벌었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부동산 시장에 돈 묶이니까 일자리 없고 그래서 이제 막 88만 세대로 전락해 있잖아. 그런 상황이에요. 그나마 486 세대, 지금 40대가 돼 있는 486 세대는 네, 제 나이 또래들. 예, 우딜 형님 같은 경우는 강남에 집도 갖고 계시고 소득도 나름대로 괜찮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경제 위기 전에 사회 진출해서 괜찮은 직장 잡고 소득 벌어서 집도 한 채 장만해 있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데 90년대 초반 학번이 외환위기 직후에 나와서 상대적으로 직장이 좋지 않았고 또 힘들게 뭐 일은 했지만 아직 돈을 안 모은 상태에서 집값이 오른다 하니까 초기에는 돈이 없어서 못 사다가 2000년대 중후반 가서 집값 한창 꼭지점일 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빚을 땡겨서 들어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추격 매수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막판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어요. 그나마 또 그 이하로 가면 아예 돈이 없어서 뭐 집 살 엄두를 못 냈는데 그래서 90년대 초반 학번 중에 하우스푸어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안타깝게도. 하우스푸어뿐만입니까? 지금 뭐 전세푸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전세푸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전세는 저는 기본적으로 없어지는 제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엄청 올라가 있잖아 전세금이. 얻지를 못할 정도로. 전세 공급이 줄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뛰는 거고. 그러니까 전세가 있으려면은 월세로 돌리나? 네, 월세로 그렇죠.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태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전세를 띄고 사고 그게 올라갈 거다일 때만 전세가 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치. 아파트 공급만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전세 끼고 사봐야 지금 안 오를 게 뻔하니까 전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 뭐 이자율이 높은 것도 아니니까 시중 이자율이 그런 조건에서 무조건 월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있던 전세가 계속 월세로 바뀌는 중이니까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전세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수급하고 전세 시장에서 전세 수급은 다른 거예요.
근데 기득권 언론에서는 전세 수급상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이 미스매치가 생긴 걸 자꾸 주택 공급 부족하니까 집값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시키는 거라고 완전히 생 거짓말이죠. 아파트가 줄면은 이제 월세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지는 건 맞는데 그거를 아파트를 늘려서 전세를 계속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것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새로 전세가 생기지가 않는다니까. 어차피 안 오를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월세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 보전을 해줄 거냐, 월세 보전을 해줄 거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복지논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그 주택에 관한 걸 우리는 전세에 대한 융자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가부장한테 주게 돼 있죠. 35세 이상. 그 책을 지금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생각해 보니까 무섭잖아요, 정부에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월세에 대한 보존을 얻고 전세는 없어지니까 계속 전세 융자금만 보존해 주겠다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보면 수년 내에 깨질 제도거든요. 딜레마인 거죠, 그거는. 뭐 저는 수년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길게 보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전세가가 이제 계속 무한정 오를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미 전세가가 거의 오를 만큼 올랐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 지난해 같은 경우에 뭐 전세 난민, 전세 유랑민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못하지. 그건 뭐냐 하면 수요가 처음에는 전세 수요 같은 경우는 뭐 학군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잘 안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수요 조정이 쉽게 안 되거든. 특히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전세 유랑 또는 전세 난민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사람들이 가격이 하도 오르니까 이제는 사는 지역을 떠나서라도 도저히 이제 비싼 전세가를 못 내고 있겠다는 거거든. 그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는 전세가가 뭐 한 2, 3년 전만큼 이렇게 폭등하거나 이런 사태는 저는 거의 끝나갔다고 봐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세 푸어라는 것은 결국은 또 정부가 잘못해서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도 사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2008년만 생각해 보시면 집값 떨어지면 전세가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떠받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제 빚내 갖고 집을 사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세 시장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 수요가 늘어나죠. 공급은 아까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는 현상도 생겨요. 근데 정부가 한다는 짓이 우띠리 형님 말씀하신 대로 집값 올라갔고 그것도 빚내갖고 지금 하우스푸어가 돼 있는데 이거 계속 융자해주고 하니까 빚내서 높은 전세가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 푸어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정부가 할 짓이냐고.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나쁜 정부야? 그러면 아니 나쁜 짓만 해 왜? 강부자 정권이라는 말이 그럴 때 딱 맞죠. 강남 사는 부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맞춘다라고 하면은 쫙 설명이 되죠. 강남 사는 부자가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기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설족의 수괴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양반들의 마인드는 어떻게 하면 부동산, 건설 이런 거 먹여 살릴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라고요. 근데 아니 뭐 국민들이 건설업체들 또는 부동산 부자들 먹여 살리려고 태어나냐고. 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보고 있는 건 부동산 부자 1%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걸 근데 포장하기는 99% 서민들을 위한 거다라고 뻥치는 거고. 문제는 개인들이 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 신호나 이거를 정부가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아무리 막더라도 결국 시장 때문에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자율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뭐 조정을 좀 하세요라고 이렇게 조금씩 유도를 해서 연착륙을 하고. 예전엔 그랬었던 것 같아 한국은행이. 그런 시그널을 좀 줬었던 시절도 있었어. 아니 하여튼 뭐 지금 한국은행장은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게 목표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막 애썼던 시절도 있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개인이 빚을 너무 많이 지는 거는 국민 경제에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풀어주려고 지금 이러는 거지? 현 정부는 못 푸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문제를 완화시킨다고 하면 그냥 폭탄만 돌리면 되는 거야? 한국은행에서 이자율을 높이진 않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개인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팔 건 팔고 그다음에 자기가 갚을 거는 조금씩이라도 갚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는 정부에서 아까 말한 고정금리를 바꾼다거나 혹은 줄이는 것에 대해서 지원금을 좀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건 좀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100% 다 탕감은 못하더라도 10% 15% 정도만 자기가 부채 규모를 좀 줄이면은 어려워도 훨씬 나을 거라고요.
그 누나가 사회복지 쪽에 단체들하고 일을 많이 여태까지 해오니까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왜 그런 단체에서 소액금융 대출을 해주고 진짜 없는 저소득인 사람들한테 시드 머니라고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자금을 이렇게 대주는 걸 했잖아. 근데 그게 이제 폼나 보이니까 정부에서 톡 가져갔단 말이야. 미소금융이라고. 그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난 사실은 의심스러워.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난 지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파리 시대야 우딜 세금혁명 당선 딜 시사돼지용 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 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00호점까지 확장된 미소금융 지점을 찾았습니다. 미소금융 현장 방문은 올 들어 3번째입니다. 우리 미소금융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는 사람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 나는 다 이거 장사를 해봐서 그래서 정말 그런 심정을 좀 해줬습니다. 이제 뭐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사해봐서 다 안다는 각하의 작품인 미소금융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빌리기 힘들다는데.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정홍철 씨. 시장 입구에 들어선 미소금융 지점에서 급전을 빌리려 했지만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어 불가능했습니다. 괜히 서민들만 마음만 부풀게 해놓고 막상 대출을 받으려면 뭐 심사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누가 그 대출을 하겠습니까? 심사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탓에 미소금융은 총 상담 건수 15만 1000여 건 가운데 10% 남짓만 실제 대출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미소금융중앙재단 관계자의 말. 또 미소금융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진 등 재원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려면은 저희가 또 회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소금융은 자금 회수가 쉬운 차량 대출에 집중됐습니다. 전체 대출 2,200여억 원 가운데 3분의 1은 미소금융으로 구입한 화물 트럭과 개인 택시를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창구 앞에서는 까다로운 대출 문턱. 한편 창구 뒤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미소금융자금 2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뉴라이트 계열 단체 대표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 씨의 단체가 지원금을 유용한 사실을 묵인해주고 오히려 추가 지원금을 받도록 도와주고 2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미소금융중앙재단 양모 씨도 구속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박사가 그 미소금융에 대해서 좀 아시나? 그 하나금융에 그 아저씨가 미소금융 대표였잖아요. 김승유. 네. 김승유. 그래. 친구. 네. 거기서 그 뒤에서 직원들이 돈 빼가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겉은 뭐 미소금융으로 돼 있지만 이 안에는 관리가 엉망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제도 자체가 실제로 그 돈을 받아서 그 사람이 또 빚을 지지 않게 하려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지원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뭐 사회적 기업이란 장치를 같이 돌리거나 뭐 공동체에 뭐가 있다라고 일자리 같이 찾든지 그러지 않고 그냥 돈만 주면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근데 껍데기만 갖고 와가지고 우리는 돈만 주고 이제 금융사업처럼 해버린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잘하던 거를 뺏어가서 그렇게 생색내기 사업으로 바꾸냐 이거지 내 그러니까 얘기는. 이명박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뭐냐면 지가 뭔가를 하여튼 생색내는 건 다 해야 돼요. 그게 나중에 빵꾸가 나든 무슨 뭐 부담이 되든 다 자기 임기 때 안 터지면 끝나. 그런 내구조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빚을 엄청 늘려서 막 사업 막 해대고 당장 뭐 경기 부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거 나중에 돌아오는 부담은 다음 정권에 돌아오고 또 미래 세대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크레딧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우띠리 형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라민뱅크라는 게 시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소액 대출을 해주는 그냥 대출 행위 자체가 아니고 공동체의 유대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렇게 빌려주되 그 공동체가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빌린 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동체의 신뢰 속에서 빚을 뭐 안 갚거나 이런 행위를 못 하거든. 그다음에 서로가 예를 들어서 서로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소액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진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 갚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라민뱅크가 그렇게 무슨 뭐 강제로 하지 않아도 이 연체율이 번진 거지. 그럼요. 연체율이 상업적인 민간 은행보다 연체율이 더 낮았다고요. 그리고 한국이 어쨌든 민간 마이크로 크레딧에서 하는 방식은 그런 이제 정신들을 어쨌든 큰 틀에서 이제 지향을 했던 건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건 그렇게 갖고 가서 그냥 금융 사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인 게 뭐 대학 등록금도 지금 뭐 말할 수 없이 높아져가지고 이거 개인 가게가 부담해야 되는 그 지출은 엄청나게 큰데 그것을 어떻게 가계대출 문제며 뭐 애들 등록금 문제며 또 식비 엄청나게 올라갔지 뭐 반찬값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지금. 참. 끝. 너무 한숨 쉬고 끝이야. 너무 다뤄야 될 문제가 많아요. 총선 대선에서 일단 본때를 좀 보여주고. 근데 좀 인선 같은 건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외환은행 이자율 정할 때 그 금융통화위원회라는 데서 하거든요. 금통위. 예, 그게 이제 뭐 한국은행 총재가 몇 자리 있고 뭐 이런데 그 안에 보면은 상공회의소에서 한 자리 추천하고 은행위원회에서 한 자리 추천하고 뭐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자리. 예. 그럼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근데 상공회의소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지식경제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치면은 진짜 뭐 민간이라든가 혹은 시민의 목소리가 들어갈 때는 없고 거의 대부분 뭐 정부 청와대가 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만 딱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은행을 너무 그러니까 정부 의존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냐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금융이나 금감원 같은데 아까 말한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관리하는 데가 충분히 잘 되어 있었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알면서도 그 안에서 조직 실패가 생겼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근데 그걸 누가 얘기를 해주냐 말이야. 그런 장들이 맡겨놨는데 본인이 실패를 해서 내가 이렇게 뭐 우리나라 경제에 이렇게 해악을 끼쳤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 금융위원장이 얘기하겠어.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겠어. 뭐 대통령이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선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그런 자리가 어떻게 된다. 그다음에 뭐 어떤 정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니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바꿨잖아.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그다음에 김대중 그래서 제가 정부 다 있었잖아. 정치 권력의 교체가 있었는데 경제 권력의 교체가 없었거든요. 그와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료들한테 휘둘리게 되고 새로운 어떤 이렇게 정책 방향들을 명확하게 그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지 않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뭐 낙곱살 방송 뭐 취지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런 취지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정권 교체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권을 교체한다는 게 우리가 집합적으로 다 좀 잘 살아보자고 하는 지단이에요. 쉽게 말해서. 김어준 총수가 이야기하는 대로는 자기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를 그렇게 바꾸는 건 좋은데 그게 정말 스트레스 줄이는 데까지 가려면 더 훨씬 효과적으로 되려면 정책까지도 바꿔줘야 되거든. 근데 그 정책을 체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거죠, 지금.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 지금 세상은 좋아졌다 그러고 지금 트위터로 뭐 실시간으로 다 대화들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 근데 왜 우리는 밥 먹는 거부터 찐쌀을 먹고 바깥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되며 그다음에 아이들 학비는 학비대로 올라가고 막 가계 대출 이렇게 늘어나고 왜 사는 게 점점 더 이렇게 팍팍해져야 되나 이런 왜 그런 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어렵다가 점점 어려워졌는데요. 김미아 선배 요즘 뭘 좀 이해를 해서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그냥 모르고 살면은 네. 삶은 늘 힘들구나라고. 아 나 너무 시사 프로 오래 했나 봐.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아까 용때리가 이야기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비판적이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미워서라기보다는 이런 구조나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계부채 문제도 이런 거거든요. 자꾸 개인의 문제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내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빚이 있는데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낸 놈이 바보지라고 하는 개인한테 문제를 푸니까 우리가 뭘 바꿔야 될 것인가. 이렇다면 펀드를 만들어가지고서 은행 아니더라도 급하면 진짜 일정한 사람들은 당장 환매해주자. 나중에 갚도록 하고 뭐 방식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 권력을 바꿨어요. 그래서 24조 원을 4대강 바닥에 때려 박을 거냐 아니면 그걸 우리가 고등학교 의무교육까지 하고 그다음에 국공립대학 특히 지방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등록금을 대폭 낮춰줄 거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는 어떤 쪽에 선택을 해야 하냐면 늘 기득권 먹여 살리고 토건업체 먹여 살리고 금융업체들 먹여 살리고 이런 짓을 해왔다고. 그러니까 저금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금리를 낮춰놨잖아. 그러면 사실 2008년 말에 금융기관들이 와장창 깨질 때는 그 전에 부동산 시장이 막 펌퍼질하면서 지네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사실은 금융기관에 어려움이 온 건데 이걸 공적자금 투입하고 세금으로 이렇게 먹여 살려줬다고. 그 다음에 금리 낮춰갖고 했더니 금융기관에서 또 어떤 장사를 하냐 하면 마진 장사를 해요. 예대 마진. 그러니까 대출 금리는 최대한 비싸게, 예금 금리는 최대한 싸게 해서 맞아. 마진을 확 키워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일어나고 2009년, 2010년 들어오면서 금융기관들은 또 막 사상 최대 매출 올린 거 아니에요. 지난해가 그게 극점에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늘 똥바가지 쓰는 게 가계라고요, 가계. 알고 보면 얼마나 억울한 거냐고. 이걸 알아야지. 먼 눈으로 보면은. 그래서 낙곱사리를 들어야 된다고. 출산율 떨어지거나 아니면 진짜 20대 연애가 깔때기. 줄어든 것도 사실 이 이유가 상당 부분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아니, 이유가. 실제로. 무슨 미래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 이들이 스스로 3포 세대라고 그런대잖아.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는 거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 세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합쳐서 좀 더 첨가해서 육무 세대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2000년대 내내 이제 부동산에 돈이 묶여버렸잖아요. 우띠랭님은 여러 번 들어서 지금 지겹다는 표정. 뭔데? 난 몰라. 그러니까 누나는 처음 들어. 뭐냐면 그냥 없는 게 되게 많대요. 2000년대 내내 부동산 시장에 돈이 묶여버리다 보니까 생산경제에 돈이 안 가잖아요. 그럼 생산경제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일자리 늘어나겠어요? 일자리 없죠. 일자리 없으니 소득 안 늘죠. 근데 집값은 뛰어 올라와 버려서 집을 가질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니까 연애를 하겠어요? 결혼을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태어나겠어요? 애 못 태어나죠. 그래서 이걸 제가 처음에 오무세대라고 그랬더니 트위터에 제가 그래서 오무세대다 이렇게 오무라고 올렸는데 20대 친구가 멘션을 줬는데 내가 진짜 그거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 저희는 육무세대입니다. 희망도 없으니까요. 희망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애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부채가 많은데 그러면 소득을 그보다 더 많이 늘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는 소득조차도 확 줄여버렸네. 실질 소득,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가계소득이 2010년 중반 이후로 계속 또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지금. 비정규직이 많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GDP 뭐 6% 성장했니 뭐 이렇게 헛소리 해봐야 가게들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다 수출업체들, 뭐 재벌기업들, 건설업체들 지금 퍼주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해법은 우띠리 형님 이야기했지만 선분양제 이거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3년 거치 이렇게 대출 구조도 없애야 되고. 이게 왜 맞물려갖고 투기 상승작용을 일으키냐 하면 보세요. 선분양제라는 건 예를 들어서 분양 받아놓고 3년 동안 자기가 중도금을 납입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때 완공돼서 3년 후에 이제 입주하잖아요. 그때 등기를 한다고. 그래서 3년 대출 거치 구조는 이렇게 선분양제에 맞춰서 3년 동안 이자만 내면서 중도금 납입하고 있다가 완공 시점에 딱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면 그때 집값 올라 있으면 팔아서 그냥 돈 챙기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거든. 완전히 투기를 조장하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집값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좋았을 때는. 내릴 때는 물론 이것 때문에 와장창 깨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경기 진폭을 키우면서 투기 조장하는 제도는 이제는 없애야 돼요. 이거 시대착오적인 제도거든.
근데 외환위기 직후에 선분양제하고 분양가 자율화 이걸 패키지로 같이 후분양제로 가면서 분양가 자율화 하자 그랬어. 근데 외환위기 때 건설업체들 와장창 이제 무너지면서 힘들어지니까 선분양제는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분양가를 자율화 해버렸어요. 주택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질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일방적으로 주택 건설업자들한테만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은 미리 내놓고 주는 대로 사가. 비싸면 또 할 수 없어. 네. 싸도 할 수 없어. 밥통을 하나 사도 우리가 미리 좀 보고 살고 다 아니 하는데. 그리고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아니 온갖 부동산 투기 조장책 그다음에 이 부동산 경기 부양책 쓴다고 하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 맨날 건설업체들 도와주고 부동산 펌프질하는 저축은행 뭐 금융기관에 이렇게 돈 넣어준다고 국민들 세금 가지고 그러면서 명분이 뭐냐면 부동산 깨지면 서민이 더 다친대. 그 넣은 돈이에요. 3분의 1만 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써봐. 서민들이 왜 다치나.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나무의 가지치기를 지금 못 해주고 있는 형국 아니야. 맞아? 누나가 얘기한 게 맞아? 네, 맞아요. 그지? 네. 가지치기를 분명히 할 건 하고 그런 사인을 딱딱 주고 정부가 고통 분담을 하자.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왜 사람들이 우리 정부를 믿고 따르지 않아? 근데 못 믿겠거든. 정부에서 하는 얘기랑 상관없이 이미 부동산 회사들이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22조 원은 사실은 건설사에 준 돈 아니에요. 그거 받았어도 불구하고요. 지금 너무 덩치를 키웠기 때문에 회사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IMF 때도 버텼던 건설회사들이 지금 무너지는 중이거든요. 그중에 일부 망하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회사들이 남고 한 바퀴 돌아야 될 거예요. 그 부동산이 무너지면 은행에서 그거 그냥 아무 담보 없이 돈 거기다가 줬던 그 은행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넣었던 사람들 또 우리 세금 들어가고 막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금자 보호 받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것도 2천만 원 아니요 예금이. 근데 보호 받는 게. 다 끌고 간다 그러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치. 네, 다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미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이제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본진이 다 죽지 않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정부처럼 다 끌고 가려고 그러다가는 한꺼번에 본진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뭐 전철을 피하자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근데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이 또 일본하고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일본도 부동산 법을 붕괴하고 나서 건설업체들 다 막 공공사업 엄청 벌리려고 공공부채 잔뜩 쌓아놓고 그렇게 해서 건설업 사업 막 만들어줬거든. 그러면 사실은 무너져야 될 건설업체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다 살려주겠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무너질 업체들까지 질질 끌고 가면서 결국엔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침체도 장기화시켜버리고. 가계부채는 주제가 참 어려운 게요. 민감하기도 하고. 그렇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뭐 부채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지 개인이 뭐 돈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갑자기 뭐 돈을 뭐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제가 몇 가지만 좀 오늘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집 사는 것도 콩나물 사듯이 하여튼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는. 예전에는 뭐 2000년대 부동산값 막 뛸 때는 이제 사두기만 하면 뭐 오를 것 같으니까 앞뒤 안 재고 샀지만 이제는 정말 콩나물 하나를 사면서도 우리가 이게 돈의 가치 합당하지 않으면 그거 깎아서 사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게 비싸다 싶으면 사지 말아야 되고 자기 소득이 안 되면 무리하게 빚내서 사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교육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너무 학원이나 또는 그 학원 광고들 돈 받아먹고 사는 이제 언론들 때문에 너무 막 사교육 조장하고 학부모들 불안감 부추기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서 되게 불안해하는데 실제로는 사교육이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깝다 학원비라는 책이 있어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모임에서 만들어낸 책인데 근데 그 옆집에서 가르치는데 우리 애만 안 할 수도 없고 애 실력 떨어지는 거 그거 불안하거든 사실. 불안한 건 맞는데 좀 어려워지는 이야기니까. 일종의 공포 마케팅 같은 건데요. 그렇죠. 네.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알면은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내성을 갖출 수 있는 책을 읽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으면 신기하게도 진짜 학원비가 줄어듭니다. 제가 장담하고요. 그다음에 보험도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금으로 지출하는 걸 들어놓은 게 많지. 100을 지출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 보험급여 타가는 사람들이 10도 못 타가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제로는 그만큼 위험도가 없는데 막 몇십만 원씩 지금 뭉태기로 돈 빠져나간 거거든. 넣는 거야. 또는 안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준다고. 그거 줄여야 됩니다. 그거 가능하면. 회사 관두면 보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암이라든지 뭐 중병 같은 경우는 좀 일정하게 뭐 경우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저축형. 예, 무리하게 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뭐 이걸로 재테크한다는 건 다 개뻥입니다, 진짜. 그런 류의 펀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얘기했잖아요. 네, 누나 보험은. 방송 잘리고 보험 깼다고. 하여튼 뭐 사교육비가 작년에 처음 줄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건 정말 어려워서 줄었구나. 많이 준 건 아닌데 늘 많이 오르다가 약간 준 게 처음이라서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 사람들의 일상이 어렵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런 현상을 신빈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빈곤이라는 거는 저개발 국가일 때 못 산 거는 그냥 빈곤이죠. 근데 정부가 경제 운영 잘못하면요. 상당히 부자가 됐는데 다시 빈곤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때 그걸 이제 신빈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형적인 그런 신빈곤의 일반화 단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줄일 건 줄여야죠. 그런데 누님 미안한데 하나만 트위터에서 꼭 해달라고 그래서 이 부산 집값이 제가 떨어진다고 경고를 한번 했었어요. 언젠가. 그랬더니 이유를 설명 안 해주고 그러니까 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여튼 짧게 왜 떨어지냐 하면 부산 집값이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부터 거래량이 고점을 찍었다가 거래량부터 줄어들어요. 거래량은 집값의 선행지표거든. 거래량이 먼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집값도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11개월에 걸쳐서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반토막 나버렸어요. 거래량이. 집값이 오른다고 그래서 막 이제 사람들이 이 거래를 하다가 이제 그게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부산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 아파트 이제 분양을 했잖아요. 이제 분양이 안 돼요. 최근 몇 달 사이에 벌써. 그리고 미리 분양했던 거는 이미 이제 입주 물량 형태로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 돌아오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미 공급 초과가 되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에 사실 수요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서울에 원정 투기가 갔던 거거든요. 다 거기서 단물 빨아먹고 이제 지금 먹튀하는 상태고 더 이상 받쳐줄 수요는 없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끝물이에요, 부산은.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고. 누나가 그 아까 우리 월급 같은 것도 오히려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주는데, 그러니까 물가는 뛰고. 예를 들어서 물가가 5% 뛰었는데 내 월급이 3%밖에 안 뛰었다면 실제로는 2% 줄어든 거잖아요. 월급이 뛰면 좋은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많아지기 질도 때문에 나빠졌고. 질도 나빠지고. 그래서 내가 유종일 박사라고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내셔가지고 내가 좀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봤거든. 거기에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을 하나 써놨는데 나 이게 많이 와닿더라고. 뭐냐면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우리 프로그램 들으신다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주장이기도 하고. 뭐냐면은 미국 포드 같은 데서는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유명한 프리랜서들은 정규직이 아니지만 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지금 슈퍼을들이고. 그거는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보니까. 비정규직은 임금을 110% 정도 더 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보니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해고에 따른 리스크가 없대. 그렇잖아.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없고 비정규직은 그게 리스크가 그러니까 있고.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아무 때나 비정규직을 그렇지 해고할 수 있다는 거지. 정규직은 있잖아. 규정이 딱 있어갖고 걸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사내에 복지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지. 비정규직을 뭘 해주겠어, 사내에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을 높이 줘야 된다는 게 이분 책을 읽으니까 이게 맞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미국 제조업에서 특히 자동차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미국, 스웨덴 뭐 복지 국가들 중에는 그렇게 하는데 상당수가 그렇게 북유럽, 호주, 뭐 뉴질랜드 근데 이게 다 써 있. 어떻게 보면 임금이라는 게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생산성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개인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봤는데
21세기에 보면요. 많은 경우 약속에 의해서 결정돼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똑같은 임금을 주자라는 게 독일에서 이제 지역 임금제거든요.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임금이 같아요. 그럼 굳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돈을 더 준다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동일한 노동은 동일 임금을 받도록 하거든요. 돌아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거냐, 어떤 제도를 할 거냐에 따라서 임금은 결정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제도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면은 살만한 세상이 되겠다. 당연히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요. 비정규직이 되게 많잖아. 많은데 아니, 지금 그렇게 하면은 정규직을 늘릴 거예요. 회사에서. 그것도 좋은 거잖아. 정규직. 사실은 그게 우리가 바라는 목표죠. 결국은 정규직으로 되는 게 좋으니까. 싸게 빼먹을 수 있는 거를 자꾸 없애야지 정상적인 거에 값을 높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부담을 자꾸 늘려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현실은 어쨌거나 비정규직이 정규직 일의 한 90%를 하는데 임금은 절반 이하거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지금 너무너무. 아, 오늘 너무 우울한 얘기 했다. 오늘 뭐 결론적으로 설인데 근데 너무 우울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진짜. 가계 대출 얘기는 정말 우울하다. 근데 아니, 이게 우리들이 불편한 진실인데 사실은 그것을 대면하고 이것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도 두 띨띨이들이 열심히 설명해 줬어. 근데 누나 오늘 칭찬해. 오늘 부탁 하나만 드리면은 진짜 사람들한테 이자율이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정부의 말은 그 못 믿을 말이에요. 정부를 못 믿으면 누굴 믿으라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버티고 있더라도 시장 상황 때문에 이자율은 높아질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그 대출 이자도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맞춰가지고서 계속 조정을 하려는 노력이 없으면은 진짜로 힘들어져요. 개개인 스스로. 그러니까 빚은 줄여버리고 빨리빨리 줄일 수 있는 줄일 수 있으면 그렇죠. 줄이고 좀 안 된 말이지만 좀 좁은 데서 사는 것도 감수하시는 게 아예 집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고 생활이 안 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자 계속 내느라고 허덕허덕 막 그런 것보다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6개월 1년만 버티면 또 한탕 온다고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1년 후면은 정권 바뀌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파트 올릴 정권은 안 올 거 아니에요. 민주정권에서 앞으로는 이제 딴 건 몰라도 집값 올리자는 정권은 안 올 거거든요, 한국에. 더구나 정권의 또는 정책의 힘으로 떠받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미 시장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구매력이라는 걸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이 100이라고 치면 수도권은 2020년 가면 한 67 정도로 떨어지고요. 6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10년 더 지나버리면 한 40%까지 내려가 버리거든요. 지금 100을 사줄 수 있다고 그러면 20년 후에는 40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구 구조 때문에 주로 그런데 그 압력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당장 뭐 정부가 받쳐주면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좀 가능하면 버리시는 게 좋고 하여튼 자기 소득 범위 안에서 판단하시라. 콩나물 대가리 사듯이. 그동안 하여튼 우리 금융사들이나 정부에서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 이득을 취하려고. 금융사들은 너도 나도 대출 해가라고 경쟁을 했고 우리 정부는 저금리로 국민들 대출하라고 또 부추겼고 그래서 오늘 누나의 결론은 정권을 믿지 말고 낙곱사리를 믿어라!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정부를 믿지 말고 너무 또 그러면 또 누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계속 소개했나? 요번에. 소개도 못했어. 마지막에 소개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알아서 들으시고요. 자, 그러면 정권을 믿지 말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진짜 서글프다. 그렇지만 한 번만 그렇게 외쳐보자. 어? 네, 설특집. 아니, 정권은 너무 무서우니까 한국은행 믿지 말고. 그래. 좀 부드럽게 합시다. 잔대가리 엄청 돌아가죠. 형님 왜 그렇게 약한 모습? 한국은행은 안 무서워. 그래, 한국은행을 믿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국은행을 믿지 말고 낙곱사리를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왜 목사한테 아멘. 얘기도 안 해?